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주거용 부동산 중개실무를 맡은 임유진입니다. 자, 오늘은 주거용 부동산 세 번째 시간으로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내 부동산에 따른 전반적인 물건 접수와 광고를 포괄적으로 설명드렸다면요. 지금 시간에는 이제 각각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 물건을 접수받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요새 유행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요. 선생님들 이제 아까 접수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음, 우리 사무실을 그 사랑방처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거나 혹은 보통 워킹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오다 가다 뭐 즉 임차인이나 혹시 매수인이 들어오거나 이럴 경우 혹은 전화가 걸려오겠죠. 우리 사무실 전화로 혹은 내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물건 내놓겠습니다 라는 전화가 걸려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신입 선생님들, 특히 초보 선생님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전화 걸려온 것만으로 너무 기쁜 나머지 혹은 워킹 손님이 우리 사무실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나머지 물어볼 말을 제대로 못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가신 후 혹은 전화가 끊은 후에 그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를 하시거나 또 전화를 하거나 혹은 가신 손님 또 붙잡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경력이 없어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것들을 물어봐야겠다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 놓고요. 그 순서대로 특히 전화할 때는 얼굴을 안 보고 하니까요. 그거 조목조목 물어보시면 좀 편하겠죠. 물론 이제 대면으로 이제 워킹으로 오신 손님은 이렇게 보면서 물어보면 조금 익숙지 않겠지만 그래도 자꾸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부터 할 거예요. 접수를 어떻게 받는지,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는 꼭 물어봐야 할 포인트가 뭔지.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물건 접수 시 질문 및 필수 기록사항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아파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어떤 임대인이 혹은 매도인이 가지고 계신 분이 방문을 하셨다. 그러면서 딱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사무실 너무 이쁘다고 들어오셔서 어머 이런 그 부동산이 생겼네요. 못 봤는데 나 여기 갖고 있는데 저도 뭐 임차 내놓을게요. 혹은 매매 생각이 있는데 좀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들어와서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물어보여야 되실 거. 물론 전화가 걸려온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요새는 광고를 하려면요. 정확한 동이나 호수를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동, 호수, 평형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입점단지 같은 경우는 또 베테랑들은요. 동하고 호수만 나오면 평형대가 딱 나오니까 평형까지 물어볼 필요는 없으시지만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면. 그래서 몇 평형입니까? 몇 제곱미터입니까? 또 물어서 메모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방 개수, 그리고 방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 개수는 뭐 동일하잖아요. 아파트에 뭐 25평이면 방 3개, 화장실 2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아파트들 있어요. 가변형이라고 해서 방을 뭐 3개를 뭐 2개로 만들게 해놓은 것도 있고 혹은 4개인데 뭐 가운데 벽을 없애서 뭐 2개로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간혹. 그래서 기본형인지 아니면은 뭐 방을 개수를 줄였는지 제가 얼마 전에 개포동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임차를 맞추러 갔다가요.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왜 놀랐을까요? 자, 25평 아파트였는데요. 화장실이 2개예요. 요새는 25평 아파트도 화장실을 2개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이제 안방 쪽은 작은, 그러니까 이제 마스터룸 화장실이라고 하죠. 샤워 시설이 없고 세면대랑 이제 변기가 있는 그런 화장실이 있고요. 또 이제 게스트룸 화장실이라고 해서 보통 욕조가 있는 일반적인 큰 화장실이 이제 거실 쪽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임차를 제가 구하러 갔는데 남매가 거주할 집을 이제 친한 고객이 있어서 모시고 갔는데 남매니까 화장실이 2개 있었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25평 화장실이 2개니까 딱 맞잖아요. 근데 어느 집에 가니 안방 쪽 화장실을요 없애고 거기다가 북박이장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 드레스룸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화장실 있는 그 자리에.
근데 생각해 보시면 25평 아파트에 뭐 2명이나 많이 살아야 여기까지 3명 정도니까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옵션을 이제 새 아파트니까 옵션을 요청해 가지고 거기를 드레스룸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 따님이 그러니까 여동생이 보시니 깜짝 놀라더라고. 오빠랑은 도저히 화장실 같이 못 써요. 그래서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 집은. 물론 이제 개조를 안 한 평범한 다른 집을 계약을 해드렸지만 그런 것들 체크 안 하면요, 실수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방 개수나 특히 이제 광고하는 게 바뀌어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 뭔지 아시죠? 남향, 뭐 동향, 북향. 근데 이 방향도요, 우리가 보통 남향을, 남동향을 선호하잖아요. 뭐 북향이나 북서향은 이제 보통들은 선호를 하지 않는데, 그래서 거실은 북향인데 뭐 저쪽 화장실 쪽이나 아니면은 뭐 화장실이 남향일 리는 없겠지만 주방 쪽이 뭐 남향이다 그렇다고 주 방향이 남향 뭐 이렇게 쓰시면 안 되세요. 주실 방향입니다. 주실은 보통 뭐 안방이나 거실 뭐 이런 데 주실이겠죠. 그래서 방향도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면 꼭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또 물어봐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거겠죠. 얼마의 임대를 놓으실 거예요? 얼마 정도 매도를 희망하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희망 가격이에요. 희망 가격. 물론 희망 가격에 맞춰서 저희가 해드리면 참 좋겠지만 조금 조율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가격 나는 5천에 200 받을게요. 월세 같은 경우. 아니 매도 가격은 7억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희망 가격 넣어놓으셔야 합니다. 시세가 6억 9천인데 이분이 7억 5천을 얘기하세요. 시세대로 받아주세요. 그럼 6억 9천 해드리면 되겠지만 나 7억 5천을 받아달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거기다 특이사항이 써놔야겠죠. 많이 받아달라고 하신 매도 희망 가격 7억 5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요. 시세대 그거 안 물어보셨다가 사신다는 분 있어서 요새 6억 9천에 매매돼요. 그럼 화를 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고객의 특징을 잘 파악해 놓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포인트. 신입이라고 하긴 그래. 초보 중개사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요거. 주택임대사업자 여부. 제가 이제 중개실무 첫 번째 강의를 말고 이제 다른 강의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요새는 주거형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많이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못 냅니다. 아파트 아닌 경우 오피스텔이나 이런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여부도 꼭 물어보셔야 될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못 내지만 예전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 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유지하고 계신 분들. 자, 이걸 왜 꼭 물어봐야 하냐면요.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요. 연 5%밖에 못 올려요. 임대료를. 근데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다른 데도 그렇잖아요. 하실 텐데 임대차 3법에 의하면 사람이 바뀌면 시세를 올리고 그 사람이 연장할 경우에는 5%밖에 못 올리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요. 사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연 5%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이기 때문에 만으로 1년이 안 되면 올리지를 못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계약서를 쓸 때 주택임대사업자인 호실은요. 임대계약서를 그러니까 월세나 전세계약서를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는 걸 써셔야 합니다. 일반 계약서가 아니에요. 제가 계약서를 쓰는 그 시간도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네, 아이고, 자, 계약서. 네, 요 양식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요. 이걸 꼭 물어보셔서 하셔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 이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셔야 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공실 여부. 이것도 중요한 중에 하나죠. 이거 왜 물어보셔야 돼요? 공실이면 집 보여주기가 쉽잖아요. 집 안 보여주면 계약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비어 있으면 내가 중개사가 미리 가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언제든 시간을 잡아도 비밀번호가 노출되기가 쉬운데 사람이 살고 있으면 임차인의 시간에 맞춰서 혹은 이제 소유주의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고요. 또 요새같이 대면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또 집을 잘 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실 여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도 시점이나 이사 시점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다 맞는데요.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계약이 안 된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리고 또 매도를 하거나 매매를 할 경우에는요. 1년이 되거나 하여튼 그 포인트가 있어요. 양도세가 줄어드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거 놓치면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정확하게, 뭐 거주 2년을 맞춘 다음에 팔아야 또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거주 2년을 맞춘 날짜가 이제 그 다음에 매도를, 잔금을 치러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매매에서는 매도 시점 중요하고요. 이사 시점은 특히 전월세 같은 경우는 현 임차인이 나가는 날짜를 맞춰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거 만기 시점 같은 경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만기 전 퇴실인 경우에는 또 빠른 퇴실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쭤봐야 되고요. 자, 산문과 연계돼서 확인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집 보는 방법. 아까 공실인 경우에는 집을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지만 그 소유주나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집을 볼 수 있는지. 소유주가 와서 집을 내놨어요. 근데 집을 보는 집에는 다른 임차인이 현 임차인이 있대요. 그럼 소유주랑 통하는 것보다는 현재 임차인한테 연락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현 임차인 연락처를 받아놓는 것도 좋고요. 혹은 어떤 집 같은 경우는 강남이나 뭐 다른 동네도 그렇겠지만 딱 요일을 정해서 보여주는 집들이 있어요. 월, 수, 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혹은 집에 아줌마가 오는 경우 그 아줌마 있을 때까지.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 시간과 가능한 집을 볼 수 있는 가능한 시간대가 있다면 메모를 해놓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시간 맞춰볼게요 해서 이 집은요 월수금 뭐 7시부터 8시까지 보여주시는 집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추면 되겠죠. 안 그러면 또 물어보고 다시 물어보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물어볼 때 한꺼번에 다 확인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요. 집이 어떤 상태인지, 자, 신규 집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상태지만 좀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집의 수리 상태나 관리 상태에 따라서 특히 월세다 전세 금액 달라질 수도 있고요. 매매 금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수리 여부가 기본 상태인지 아니면 수리가 된 상태인지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는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물어보시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네. 금액대가 막 차이가 나잖아요.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나 뭐 오피스텔도요. 이게 왜 차이 날까? 물론 내놓는 사람 마음이라고는 생각하겠지만 수리 상태에 따라서 현재 컨디션에 따라서 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임차나 매수할 때도 이 컨디션에 따라서 금액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물어보시고요. 제일 좋은 거는 미리 확인할 수 있는지, 내가 먼저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먼저 가서 볼 수 있다면 양해를 얻어서 중개사님들이 먼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브리핑이 조금 더 자신이 있겠죠. 자, 7번. 자, 몇 페이지에 있죠? 24페이지 7번은 별표 3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보 때. 소유주 및 임차인 연락처.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전화가 오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전화 오면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뜨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일반 전화도 중개사무소에 일반 전화 설치했으면 번호가 뜨게끔 해놓으세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물어보지 않아도 메모를 할 수 있는데요. 워킹 고객들,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집을 내놓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요. 너무 잘 물어봤어요. 쭉 1번부터 우리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쭉 6번까지 다 물어봤어. 중개사님들이 너무 만족을 해요. 초보 중개사님들 이렇게 잘하네, 진짜 잘한다 이러고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그냥 고객을 보내요.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자, 연락을 하려면 그렇죠, 연락처를 물어봐야죠. 연락처를. 저도 그렇거든요. 네, 특히 뭐 임대인이나 매도인뿐만 아니라요, 집을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다 가다 그냥 들리시면서 이런 집 찾고 있는데 이러한 집이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하는데 집 다 보여주고요, 연락처 안 물어보고 그냥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정말 나중에 어떻게 쫓아갈 수도 없어요. 그때 바로 기억나면 막 쫓아가는데 한참 가고 난 다음에 생각나요. 연락처 안 물어본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실수를 한두 번 했어요. 저도 많이 오래 한 사람도, 오래는 안 했지만 저도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워킹 고객님이 들어오시면 어떤 걸 찾으시는지 물어보고 아니면 어떤 물건을 내놓으시는지 물어보고, 첫 번째 하는 게 1번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요새 명함을 제가 이렇게 드리면 잊어버리시니까요. 제가 문자로 명함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번호를 그냥 슬슬 불러주세요. 뭐 010, 뭐 어쩌고 저쩌고 부르시면 첫 번째 하는 일은 이제 입력해서 전화 버튼을 한번 눌러요. 그분한테 전화가 가게끔. 그래 놓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 명함을 하나 사진 찍어 놓은 걸 같이 보내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전화 걸었던 기록이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뭐를 찾던 고객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돼요. 근데 전화 버튼을 안 눌러 놓으면요. 제가 뭐라고 저장하는지 몰라서 또 그걸 찾느라고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번 그 고객한테 걸 수 있게. 전화를 거는 방법은 잘못된 번호를 알려주셨을까 확인 전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또 번호 잘못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 그래서 꼭 먼저 전화번호를 물어본 후에 먼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부터 1번부터 이렇게 쭉 물어보는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자, 별 3개 한 거 꼭 잊지 마세요.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실수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객 한 분 한 분 굉장히 귀중하거든요. 요새 같은 때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우리를 찾아오는 고객을 그러니까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이 페이지는 이제 물건을 접수해서 어떤 상황을 물어봐야 되는지를 설명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온라인 광고가 대세죠. 어떤 온라인 광고를 하냐에 따라서 또 어떤 손님들이 들어오냐, 또 많이 보는 광고를 찾아내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자, 요새 많이 하는 광고들에 대해서 제가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네이버 부동산 광고입니다. 그리고 직방, 다방, 두 번째 한방이라고 써놓은 거는요. 방 시리즈. 네, 직방, 다방. 물론 한방과 직방, 다방은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요. 이렇게 직방, 다방인 경우에는 오피스텔이나 원투룸 같은 경우는 많이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많이 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물건을 다루냐에 따라서 광고 이제 매개체를 좀 달리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블로그, 개인 블로그, 아니면 사무실 블로그, 혹은 파워링크, 유튜브나 네이버 TV까지 5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나씩 열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부동산 광고, 온라인 광고의 강자죠. 부동산 광고는 아직까지는 네이버가 메인인 듯 합니다. 예전에는요, 네이버에 직접 광고를 했어요. 네이버 사이트. 근데 이제 이게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네이버 사이트에 직접 광고하는 거는 이제 없고요. 이렇게 제가 써드린 이게 이제 벤더사라고 하는데요. 그 벤더사를 통해서 그 광고 물건을 이제 구입을 해서 이 벤더사에서 네이버에 광고를 올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그 네이버 부동산 광고를 하려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런 여러 군데 뭐 매경, 부동산 뱅크, 114, 한경, 서브, 뭐 좋은방 구하기, 스피드 공실, 조이스랜드, 공실클럽, 또 요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이제 광고를 쏴주는데요. 이런 광고 벤더사들을 계약을 해야 합니다. 광고 계약을. 어떤 벤더사가 제일 좋냐 이런 걸 물어보시면 글쎄요, 저도 다 써보진 않았지만 제 생각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변에 친한 부동산이 있다면 어떤 이제 벤더사를 쓰는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혹은 예전에 써봤던 부동산 벤더사가 있다면 이제 보통은 오픈을 하면요. 영업사원들이 전화가 오거나 또 방문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벤트를 하는데 우리는 뭐 몇 건에 얼마고 뭐 어떤 서비스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님들한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좋은 걸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벤더사를 하나 선택을 했으면 이제 바꾸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광고를 쫙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매경을 쓰다가 뱅크가 훨씬 더 좋다고 소문을 듣고 이걸로 이렇게 갈아탄다 그러죠. 옮기려면은 기존에 있는 그 광고를 그대로 또 갖다가 다시 하는 작업들이 좀 현업에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런 광고 업체를 선정을 하면 계속 쓰게 돼요. 이제 부동산을 옮기지 않는 이상. 그래서 처음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꼼꼼히 친한 부동산 사장님들이 있다면 좀 물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개를 한번 이렇게 비교하신 후에 조건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어떤 게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본인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업사원들이 좀 많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비용 대비 가성비가 좀 높은 곳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샘플로 이제 매형 그 중개 그 사이트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네,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렇게 등록을 하면 이제 매경에서 네이버로 이렇게 따주는 형태로 광고가 됩니다. 요거는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직방, 다방, 한방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방은 제외하고 요거는 이제 독특하죠. 우리 중개사업에서 이제 하는 광고인데요. 직방, 다방 같은 경우는요. 오피스텔 원룸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오피스텔 입점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다방이나 직방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젊은 분들은요, 특히 임차를 하려는 젊은 분들은 그냥 핸드폰으로요, 모바일로 이렇게 직방, 다방 보고 그냥 이걸 보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광고비가 꽤 비싸요. 특히 직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광고비가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몇 번 했다가 또 안 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오피스텔의 원투룸 같은 경우는 이 직방이나 다방의 힘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파트 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직방, 다방은 약해요. 그래서 아파트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쪽에 좀 치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이제 원투룸을 주력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할 계획이신 분들은 직방, 다방도 한번 광고를 하시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많이 보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광고비는 꽤 비쌉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 한방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중개사업회에서 그 한방에서 이제 광고를 하면 네이버에 한 10개까지 무료로 올려주고 한방을 쓰게 되면 그런 이제 그리고 또 한방 그 앱이 있어서 이쪽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아직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블로그입니다.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동산 처음 시작할 때요, 물건도 없고 손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광고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블로그를 활발하게 하진 않지만 계속 이제 물건들이 있으면 사진을 올리고 제가 나름대로 블로그에 글을 쓰고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물건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고 보죠. 그리고 또 고객들, 매니아 고객들이 있어요. 오래 블로그를 하시다 보면 그 고객들은 나를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연락을 하게 돼도 아는 사람처럼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블로그를 처음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있거나 이렇게 그 글을 쓰는 걸 좋아하시거나 또 이런 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블로그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처음엔 좀 힘들지만 쌓이다 보면요. 블로그만한 그 본인의 홈페이지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거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지금은 글을 많이 올리진 않지만 그래도 활용을 꽤 많이 하는데요. 블로그의 특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블로그는요. 처음에는 글이 몇 개 안 나왔을 때는 이렇게 노출이 많이 안 돼요. 조회수가 적은데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저도 한 5년 차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 제가 글을 안 올려도 블로그를 들어오는 조회수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 글을 올리면요. 제 블로그를 구독하고 있는 이렇게 뭐 이웃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올리는 것들을 쭉쭉쭉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블로그를 저는 5년간 했던 사람으로서의 그 장점을 말씀드리면요. 팬층 형성이 가능해요. 아니, 연예인도 아닌데 무슨 팬 그러시는데요.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고객들이 제 블로그를 많이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활용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 이제 무슨 이제 입주장을 요새 하고 있는데 리에바 오피스텔이라는 이제 블로그 글을 올려요. 근데 이제 거기에 타입별로 사진을 찍고 제가 장단점을 올리고 금액을 올리고 이런 형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손님이 오시거나 전화 상담을 하면 뭐 리에바움을 찾는 분들은 그거 뭐 보러 가기 전에 제가 제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금액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실래요? 하고 블로그에 URL을 걸어 드립니다. 문자로. 그럼 미리 그거를 읽어보고 오세요. 그래서 훨씬 더 파악을 잘 하세요. 그리고 블로그를 갖고 있고 내 블로그를 꾸준히 보신 내가 모르는 고객들이라도 그런 분들은요. 블로그를 통해서 나를 찾아온 고객들은요. 계약률이 높아요. 나는 그분을 모르지만 그 고객을 모르지만 그 고객은 내 블로그를 꾸준히 봤어요. 그러면 꼭 저를 아는 것처럼 대하시고 굉장히 믿음을 갖고 연락을 해주세요. 뭐 블로그를 통해서 그 물건 너무 잘 올리셔서 다른 데 연락 안 하고 연락드렸어요 하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제가 입주장이라고 하죠. 입주하는 단지를 첫 번째 임차를 맞추거나 매매를 맞추는 걸 입주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부동산에서는요. 그런 걸 할 때, 한 여자 그 임차인이 있으셨어요. 근데 전화가 딱 왔는데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대표님 블로그 보고 가장 오피스텔에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믿음이 가서 전화 드렸습니다. 라는 말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실장님 통해서 집을 보여준 다음에 전세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저희 오피스텔 옆에 오피스텔에 살고 계신 분이고, 그쪽에 이제 저랑 친한 다른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그 고객님하고 원래 알던 분이라 요새 신규 분양하는 오피스텔에 뭐 L 오피스텔이 있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뒤진 거죠. L 오피스텔에 대해서. 그때 제 글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쭉 읽어봤더니, 오, 자세히 써놓고 되게 많이 아는 것 같대요. 거기에 대해서. 그 전화를 하셔서 제가 맞춘 거예요. 결국은 그 부동산 사장님은 고객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제가 블로그를 성실하게 쓰고 또 진정성 있게 글을 써서 저한테 오셔서 계약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팬층 형성이 가능하다는 게 블로그의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를 하실 때 또 유의하셔야 될 점이요. 그 물건 홍보성 글이죠. 물건의 글만 올리시면 안 되고요. 일상적인 글을 적절하게 배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냥 뭐 에로피스텔, 뭐 금액, 뭐 액수 뭐 이러면서 한 이제 블로그 꼭지, 그리고 또 뭐 무슨 아파트 금액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업적인 것만 계속 올리시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죠. 뭐 일상적인 글이라고 해도 상업적과 접목시켜서 뭐 L 아파트에 뭐 살아보니 좋은 점, 장점, 뭐 L 아파트의 1층 부동산에서 1년 동안 보아온 장점,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하듯이. 제가 이제 벌써 L 오피스텔에서 이제 부동산을 시작한 지 뭐 몇 년이 됐는데요. 여기 고객들하고 너무 많이 친해졌는데, 이런, 여기는 이런 장점이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어떻고, 이러면서 일기를 쓰듯이 쓰는 것들도 좋고요. 일상적인 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정보에 대한 정보성 글을 많이 올립니다. 그럼 굉장히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상담하면 왠지 정확하게 상담해 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여기 많이 있죠. 컨셉. 괜히 똑똑해 보이는 컨셉 같은 걸 제가 만들었어요. 컨셉 있는 블로그는 성공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그 블로그를 처음에 하실 때도 컨셉을 잡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잡을 때 제가 이제 이름을 한번 개명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은경이라는 이름 썼는데, 그때는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은경 실장의 부동산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선생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말이 딱 끊기는 스타일로 말을 해요. 굉장히 똑똑한 척하죠. 별로 똑똑하지도 않지만. 그리고 고객들이 보면은 뭐라 그럴까, 그냥 친근한 언니 누나인데 이제 그런 컨셉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글 속에는요 본인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그냥 은경 실장이라는 그냥 부동산 하는 실장, 여자 실장, 뭐 이런 컨셉, 동네 부동산 실장인데 그래도 뭔가 좀 잘 알려질 것 같은 뭐 이런 컨셉으로 글을 쓰기 시작해서 제 이런 컨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팬이 된 거죠. 근데 다른 블로거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척척박사, 어디 척척박사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컨셉에 맞는 블로그 설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저기 임유진이 되게 똑똑한 척하면서 뭐 무슨 실장의 부동산 얘기했대.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 본인이 그게 안 맞아요. 본인은 약간 푸근한 이미지, 아니면은 또 뭐라 그럴까, 본인은 또 다른 이미지가 있다면 따라하려면 너무 힘드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미지에 맞는 블로그 컨셉을 처음부터 잡아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성격이 그대로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셉 있는 블로그를 처음부터 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다른 부동산을 하는 블로그들의 이제 부동산 앞에 이제 블로그 페이지를 한번 캡처해 갖고 왔는데요. 뭐 사무실을 구하는, 강남에 사무실 구하기, 여기는 또 곤지암에 무슨 부동산, 또 여기는 분양권 하시는, 이분은 부동산 하시는 분이 아닌데 분양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올려주시는 분이고요. 여기는 또 이제 아파트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블로그가 굉장히 화려하게, 그리고 또
홈페이지보다 더 잘 꾸며놓고 하시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기가 좀 쉽지 않지만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주춤하신 분들 혹은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천리권도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글을 써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를 써놓으면 장점이요. 물론 고객들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왜 내가 이제 물건 사진들을 찍고 내 글을 다 올리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입주장을 하고 있으면 근데 그게 이제 6개월, 1년 지나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럴 경우 손님이 뭘 물어보면 제 블로그가 있는데요 하면서 화면으로 보이시거나 모바일로 보면서 사진이나 거기 금액들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사실 고객을 볼 수 있는 블로그지만 나조차도 참고가 될 수 있어요. 다 외우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다 또 한 6개월 지나면 금액도 깜빡깜빡하고 하는데 블로그를 찾아보면 다 써 있으니까 그런 점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이버 파워링크를 설명을 할 건데요. 파워링크를 어떻게 개인이 거나 이거는 업체를 써서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파워링크가 뭐냐면요.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창에 예를 들어 롭테키스 클라세라고 치면 파워링크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클릭을 하면 클릭당 돈이 빠져나가세요. 보통 업체들이 전화가 많이 와서 파워링크 광고 하실래요? 해서 돈을 많이 받아가는데요. 사실 이걸요, 블로그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하시는 분들은요, 개인적으로 걸 수 있어요. 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찾으시면요. 실제로 해보시면 조금 어렵는데 한번 하실 줄 아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를 본인이 저 같은 경우는 직접 하거든요. 물론 자주는 안 합니다. 좀 게을러 가지고요. 하지만 이렇게 입주장을 하거나 제가 메인으로 하는 오피스텔이 있거나 하면요. 이 검색 광고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클릭당 금액도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검색어로 여기를 검색할 수 있는지를 쓸 수 있고요. 그걸 걸어 놓으면 여기도 제게 하나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이게 제 거네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이제 블로그 중에 그 롭테키스 클라세라는 카테고리를 걸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누르면 이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광고를 하는 게 다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비용을 줄이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꽤 많습니다. 블로그도 그렇고 이 파워링크 광고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에 마케팅 교육 같은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파워링크도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요새 뜨고 있죠? 뭐죠? 그렇죠. 동영상 광고. 유튜브나 네이버 TV. 유튜브 안 보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또 네이버 TV나 카카오 TV 이런 것들도 이제 동영상 마케팅,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이제 그 업종에서도 이 유튜브 마케팅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강의를 하나 런칭할 계획이긴 한데요. 우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 유튜브네요. 네. 열심히는 못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요새 분들은요.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블로그가 되셨다면 지금은 영상을 보고 찾아오시고 영상을 보고 계약을 하시고 영상을 보고 또 물건을 내놓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유튜브 광고를 처음부터 그 물건 광고를 하지 않고 정보성 글을 올렸는데 이제 요새는 물건도 한두 개 올리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물건을 올려보니까 어떤 그 효과가 있냐면요. 독특한 물건인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연락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올린 것 중에는 빌라나 고급 빌라, 골프 빌리지 이런 것들을 좀 몇 개 올려봤거든요. 샘플로요. 연락이 많이 옵니다. 물론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물건을 많이 올리지 않아서 그쪽으로 계약은 거의 안 됐지만요. 지금 동료들이나 선후배들 보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 수익 창출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유튜브를 해보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시작하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TV입니다. 유튜브에서 찍은 동영상을 네이버 TV에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고요.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TV를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물건 동영상이 있다면 유튜브에도 올리고 네이버 TV도 올리고 조금만 그 노력만 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TV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병행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튜브를 왜 하면 좋으냐면요. 제가 이 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유튜브에 보면요. 나한테 들어오신 분들의 타겟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내 유튜브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의 연령대나 성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제 유튜브인데 한번 보니까요. 40대에서 60대 시청자가 가장 많더라고요. 유튜브는 젊은 분들이 많이 본다는 편견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부동산 주 타겟팅이 물론 이제 임대나 임차 들어오신 분 젊은 분들이 많겠지만 매매 타겟팅들은 가장 구매력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30대 넘어야겠죠. 만 30대, 35세 이상부터 거의 60세 이상들이 이제 구매력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타겟팅 자체가 유튜브를 통해서 타겟팅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제 유튜브를 보고 나서도 저는 이래서 유튜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도록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타겟팅을 한번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시작하면 본인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연령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까지는요, 이제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드렸거든요. 요새는 온라인 광고가 대세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온라인 광고를 안 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이제 광고비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동영상 광고나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동영상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유튜브나 네이버 TV도 한번 관심 갖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일기를 쓰듯이 하나둘씩 그러니까 차곡차곡 하다 보면요. 이 세월이 갈 때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제가 해본 바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요. 온라인 광고비 들여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본인 발품 팔아서 손품 팔아서 하는 광고도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또 온라인 광고 외에 오프라인 광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